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원구성은 마무리되겠지만 여야 대치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했고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해병 특검법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야 전당대회 소식 등 다양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첫 번째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당 몫 수용 키로 첫 번째 이슈 태그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겼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에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먼저 들어볼까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음 같아서는 18개 상임위를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오롯이 다 책임을 지라고 하고 싶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당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의 친모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지금 어떤 입법 권력의 사유화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모두 내줬을 때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증인들을 그렇게 다그치고 10분간 퇴장하라고 하고 또 북한 공무원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인 박지원 의원이 증인들을 뭐 이렇게 두 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7개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결정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일 날 열렸던 법사위를 보시게 되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그런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국토교통위의 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라든가 각종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모든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면 국민의힘이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 더하여 정보위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외통위 같은 특별 그 상임위조차 민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한다면 추후 국정 운영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줬지만 사실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상임위를 포기할 수 없었을 텐데 결국에는 주요 상임위는 민주당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거야가 입법에 있어서 수많은 주도권을 쥐게 될 거거든요. 대응할 카드라든지 방법 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민심에 더 민감하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국회 내에서는 확실한 소수당이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주요 상임위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고 나머지 상임위들도 사실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동원하면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 패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심의 중앙값과 주파수를 맞추고 이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원 내에서도 원 외에서도 앞으로 활로를 찾기가 힘든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원구성 협상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들도 앞으로 있는 전당대회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즉 총선 패배로 많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거기에 원구성 결과까지 보면은 우리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야당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당대표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 건데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도가 최선의 선택이겠습니까? 그 제2요구권은 아무래도 소수 여당으로서는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원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이제 마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으로 맞설 것이냐 그것은 어떤 국민의 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안별로는 제2요구권이 적합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고 또 국민들을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민주당의 여론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 자막에 나가는 그대로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지만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걸로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여당의 거부권 등을 포함한 수많은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원구성 협상을 보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무기력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쩔 수 없이 향후에 22대 국회 상반기에는 각종 개혁 입법 법안들이 속출할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2요구권을 통해서 추진되지 못했던 각종 법안들이 다시 한번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제2요구권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마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고 아마 각종 제2요구권이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민생이 굉장히 심하게 이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의 현실적인 적극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을 다시 잡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공개 의회에서 사퇴 의사 전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마 재신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예. 오후에 이제 삼선 의원들 그 중진 긴급 회동을 갖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면 아마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재신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그 선례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그 첫 원내대표를 맡았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도 원구성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결국은 12일 만에 재신임을 거쳐서 복귀를 했죠. 그런 예. 선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도 이번 원구성 협상이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의 전략 실패라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8대 192라고 하는 의석수의 차이가 워낙에 현격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적은 의석수까지 왔는가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그 원내 전략에서 한 번 더 이런 것을 만회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내 좀 비판적인 의견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 어떤 류의 의견들인지요? 그러나 물론 이제 이게 강경한 여론도 있죠. 예, 그러니까 18개 상임위를 그냥 민주당에 다 넘겨주고 차라리 오롯이 다 책임을 지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민생을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고뇌찬 결단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런 그 선택을 앞장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같은 의견 갖고 계십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겠죠. 이번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히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교감 끝에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1일 날 법사위 입법 청문회 그 과정을 대통령실도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내주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전략적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교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임 자체가 구태여 받아들일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국회가 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될 전망인데 입법 청문회 등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도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여야 전대모드 이제 전당대회 시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곧 있으면 국민의힘이 먼저 진행이 되고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8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1시간 단위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오늘 많은 언론을 잠식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그 전에 여당의 입장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 갖고 계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기존의 국민의힘이 밝혔던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좀 견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방송에 나와서 올해 3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죠.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났고 앞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후에 새로운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것을 여야의 협상을 거쳐서 어떠한 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또 한 2달 정도 이상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이 9월 7일에 공수처에 작년에 고발됐으니까요. 그때쯤 되면 거의 한 만 1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더욱 특검에 대한 여론이 빗발칠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1년 정도가 됐다고 하면 수사 결과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 결국에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느냐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 사안은 민주당이 작년 9월 7일에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지금 발의한 사안입니다. 9월 5일에 고발해서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제안한 특검법안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례도 있습니다. 2005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사할린 유전 특검법. 또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당시에 통과시켰던 이명박 특검법. 이런 데서 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받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받지 않은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법 2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가지의 특검법은 그 결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성과가 없는 그런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의 그런 예시로서 적절한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검법 추천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한 명이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을 2명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그 온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다른 분들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 후보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과연 그 결과를 온 국민이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민주당과 야당에서 제안한 특검법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를 수용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새로운 특검법 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여차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시점과 그리고 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그 시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가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는 지금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빈약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특검법을 진행을 하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특검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민주당이 21대에 발의했던 특검법은 그나마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게 돼 있었어요. 그것도 민주당이 고발인이기 때문에 2명을 고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22대에 발의한 특검법은 중립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것조차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을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에 그 사할린 유전 특검법은요. 실체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는데 뭐가 나온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면요.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왜 2007년에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자 대통령 당선인이 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스스로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발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이미 선례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선례를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에서 검사로 활약하신 분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죠. 그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데뷔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검 자체가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탄생은 야당 추천 몫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화려하게 데뷔한 특검 무대를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그 특검은 그때 합의를 할 때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가 됐던 거고 지금은 특검 추천을 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입장은 조금 차치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다른 후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친윤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 다른 의견들은 좀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현실을 봐야죠. 예. 정치는 두 발을 땅 위에 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마냥 거부하기만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답을 내놔야 됩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방송에서 몇 달 동안 드렸고 저는 지금도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사기관이고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계속 물음표를 갖고 계시면은 그것을 떼어드려야 된다고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마냥 반대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매우 뭔가 현실적인 답을 내놔야 돼요. 무조건 공수처 수사를 보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 거예요. 다음 달에 그 최혜병의 일주기가 있습니다. 야당이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그때 만약에 국민의힘의 4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특검을 한 목소리로 반대만 한다고 했을 때 예.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향후 재표결 전국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주장이 여당 안에서의 단일 대우를 해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어떻게 심판해 보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던 어떻게 고발인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냐. 그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을 대통령이 제2요구돼서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될 때 그때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발언이고 사실 당내 수많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전당대회 전대모드 여야 전대모드를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재명 대표 오늘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했습니다. 이건 전당대회 출마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전대를 출마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를 사임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론 얘기했죠. 명시적으로 또 전대에 출마하겠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많은 당원들과 그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신 분들도 여러 있으시죠. 그렇다 보니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 전대 출마는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송 변호사께서? 그 민주당은요 오늘 예.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던데 출마의 변으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지난주 그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즉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최고위원 선거마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나라 원내 일당이 이렇게 일극체제가 과도하게 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이재명 대표의 원톱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아무래도 마땅히 이재명 대표와 이번에 뭐 전당대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같이 뛸 수, 경쟁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자가 있을까 이런 질문도 나오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이제 당내에서 혹은 정치권 안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한꺼번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비된다는 분석도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사실상 전대 출마를 그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어떠한 분들이 또 출마를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여러 중진분들의 출마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고 그분들이 아직까지 분명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마할지 말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물론
단독 출마하여 사실상의 추대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홀로 출마를 해서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의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1,6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민주당 출신의 최초의 그런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끈 당대표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총선 과정에서 민심을 충분히 투영하고 반영된 그러한 당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극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음 지선, 다음 대선을 향해서 민주당이 민심을 받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혹시 짧게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 민주당이요. 지금 앞으로를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에 많은 그 비명 후보들도 출마를 하고 물론 그 비명을 원외에서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예. 해서 뭔가 이 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예,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그리고 대선 총선을 통해서 민심을 이미 받은 정치인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